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인적 분할 이후에 재상장되고 뭐 여러 차례 교육을 해드렸고 10월 4일 장 마감 이후에도 교육을 해드렸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결론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살 수 있느냐의 기준이에요. 살 수 있다. 살 수 있고 두 번째 기준은 그러면 살 수 있는데 7일 날도 바로 살 수 있느냐? 뭐 살 수 있다. 기준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기준 범위는 일단은 거래 대금이 좀 터져줘야 된다. 4일 날 같은 경우에 슈팅 범위는 우리는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심리적인 면에 조금 더 치우친 부분이 있다. 당연히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슈팅이 나온 거고 그것을 뭐 실적이 끝내줘요라든가 혹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수혜주다 이런 뭐 해석이라든가 그런 거는 좀 제 입장에서는 아니다라는 강한 어필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요, 이 설명은 굉장히 긴데 24년 올해부터만 이제 일단은 놓고 보면은 15만 원에 검색계 뜨고 19만 원에 검색계 뜨고 22만 9천 원에 검색계 뜹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4월이에요.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가격에 살 수 있느냐. 지금 이 가격이 얼마인데 34만 원을 넘겼다가 이제 33, 그러니까 사상 최대치 신고가 34만 1,500원을 넘겼어요. 7월 말의 기준으로는 이제 33만 원이 사상 최대치 고점이었는데 인적 분할 그 기준으로 다시 이제 그 가격 산정을 하면은 34만 1,000원대거든요. 1,300원. 그걸 넘겼단 말이야. 언제요? 10월 4일 날. 근데 그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긴 시점에도 살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살 수 있다. 우리는 올해 들어서 조금 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매매를 한 위치는 올해 4월부터요. 알테오젠의 기준점에서부터 더 공격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3월 달의 기준에서 이제 19만 원대, 이때도 당연히 들어갔죠. 그러니까 20만 원 전후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들어갔고, 그리고 24만 원만 오면 차익 실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얘가 주식수가 5,030만 주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5,030만 주가 형성돼 있던 그런 그 시가총액 기준이 19만 4천 원이면 그게 이제 10조입니다. 10조. 5월 23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3월, 4월, 5월 뭐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는데 20만 원 전후에서부터 가장 강하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5월 23일 날 19만 4천 원에 또 검색계 뜨고 그리고 방송에서 보여드리고 그때부터 쭉 가지고 오다가 공식적으로 7월 30일 날 매도를 합니다. 그 이유들을 지금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매매 기준이 잡히는지 여부. 그리고 포트폴리오에는 이미 이제 4월 말 그러니까 4월 말 종가의 기준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21만 원, 그러니까 올해 2월 달에 15만 원부터 유입됐던 종목인데 40% 이상이 오른 가격에서도 살 수 있느냐?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검색계 15만 원 했던 종목을 21만 원일 때 살 수 있느냐가 살 수 있느냐 정도가 아니라 5월 달 포트폴리오 2,400개에서 6종목을 넣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넣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30만 원대, 34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부터도 60% 이상이 또 올라왔어요. 또 살 수 있느냐? 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는 이유와 목적을 명확히 보자 이거지. 그래서 5월 포트폴리오 설정하고 7월 말에 33만 원 찍을 때 전량 매도했을 때 33만 원 찍고 꼬리 달리고 내려와서 31만 8,50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50%의 수익을 이제 다시금 또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7월 포트에도 넣었어요. 6월 포트에 잠깐 뺐다가 이제 7월 포트에 넣었는데 7월 포트에 24만 9,500원일 때도 산 거예요. 그죠? 7월 포트에. 그렇게 해서 27%의 수익 범위를 또 확정을 짓고 그리고 나서 또 들여다본 거예요. 7월 이후에. 그리고 이제 이 7월 달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매직 계산기에서도 차익 실현 범위를 다 잡아드렸고 결론적으로 차익 실현에 대한 이런 교육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무료방에서 보실 수 있는 게 한계점이 있죠. 이걸 다 유료로 돈 내고 들으시는 분들하고의 차이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요게 이제 7월 30일인데 지금 돌파갭의 기준점, 요런 자락에서의 기준점
전부 설정했을 때 35만 원, 40만 원 드렸을 때 다들 웃으셨단 말이에요. 다만 이게 이제 33만 원의 기준인데 요날 이후로 시장도 붕괴가 됐고 다행히 얘는 피해가서 인적 분할과 함께 이제 거래가 정지돼 있었고 다시 나와 있을 때 이게 유지가 가능하냐 했을 때 가능하다라는 기준입니다. 누적적인 수급범위나 모든 면을 감안했을 때 결론은 우리가 이제 차익 실현 30일 날 하고 나서 윗골이 달려서 차익 실현하고 음봉 떨어지고 무너져 내리고 그런 이유 왜 정리를 했는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재편입에 대한 이유 그런 부분을 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달에는 윤정도가 건방 떤다고 33만 원 찍고 무너져 내려갔을 때 재편입을 한 이후에 이렇게 8월 1일 날 20만 원대 또 편입한 물량 차익 실현했으면 되는데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죠, 윤정도가. 그렇게 되면서 사실 마지막 들어간 물량은 차익 실현을 단행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오히려 인적 분할을 받으셔도 상관없고 수익이 원체 크게 누적돼 있었으니까 그리고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차익 실현 이후에 손절이 되죠. 마지막에는 손절 이후에 다시 들여다보셔도 크게 뭐 무리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23년도 뭐 11월 달에 10만 원대 이렇게 편입된 이런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 사인이 이렇게 들어간 17만 8천, 9천 원, 19만 2천 원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만 원 전후에서부터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들어갔던 것은 일단은 어찌됐든 검색기에 떴을 때고 주력의 기준까지는 아니었고 3월, 4월, 5월 요 사이에 20만 원 전후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1차 차익 실현 얼마예요? 24만 원대 차익 실현을 합니다. 몇 번 합니까? 24만 원대 기준에 4월, 5월 그리고 6월 3일까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4월 말, 5월, 6월 초 그러니까 한 두 달 정도는 한 달 보름 정도는 저점 물량 24만 원의 차익 실현. 그러니까 20만 원 편입, 24만 원 차익 실현. 그러니까 시가총액 10조에서 편입, 그리고 12조에서 차익 실현.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한 거예요. 소형 잡주가 아니기 때문에 슈팅이 그렇게 뭐 가볍진 않아요. 그래서 차분차분 놓고 보면서 4월 26일 날 전량 매도. 그러고 나서 5월 달 편입, 또 6월 달 편입. 우리 포트폴리오의 기준은 다 설정을 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6월 달에 포트폴리오 또 놓고 21만 3천 원 편입, 6월 3일 날 24만 3천 원 차익 실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24만 원대에서 세 차례 차익 실현한 거예요. 언제까지? 6월 3일까지. 그리고 이제 6월 4일 21만 3천 원에 재편입을 하죠. 재편입을 합니다. 고점에서 이제 24만 원 차익 실현했는데 쭉 밀리니까 신규 재편입이라고 표현을 해놔요. 그러고 나서 6월 13일에 22만 원.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편입하고 이거는 차익 실현 안 했어요. 7월 달에도 포트폴리오의 구성으로 가지고 가고 유지하고 마지막에 정리한 게 7월 30일의 기준에 전량 매도의 기준 25일부터 한 번씩 정리를 했죠. 드디어 우리가 목표를 잡았던 30만 원대를 넘겨놨으니까 그래서 31만 2,500원 요 슈팅 범위에 일단 차익 실현 좀 단행하자. 7월 25일 날 그리고 매도 사인들을 명확히 그러고 나서 뭐 25일 날 재편입의 기준 뭐 30만 원대 차익 실현했으니까 29만 원에 재편입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26일 날 29만 8천 원 또 재편입하고 그리고 30일 날 드디어 33만 원을 찍습니다. 장중 고점 32만 9천 원. 이날 33만 원 찍은 거예요. 32만 9천 원 대비 신규 편입자 감망, 목표 주가는 높이지만 차익 실현 범위는 명확하게 하자. 32만 4,500원 뭐 이탈되면 정리한다. 끝. 그러고 나서 이제 뭐 8월 달에 28만 7천 원부터 재편입한 물량은 말씀드린 것처럼 27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안타까운 게 윤정두가 건방져서 8월 5일 조종은 과하다. 오히려 이제 그 전체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이 될 거다.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 못하고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한 부분은 원체 우리 주력주였으니까 인적 분할 받으셔도 문제 전혀 없습니다. 10분의 1 쪼개는 거고 더 가벼워집니다. 33만 원 넘길 겁니다. 근데 이제
9월 달에 시장 한 번 더 폭락이 나오고 굉장히 잘 피해간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9월 27일 날 우리가 31만 원에 편입을 했어요. 제일 아쉬운 거는 시장이 녹록치 않다 보니 31만 원에 공식적인 재편입을 진입을 하고 또 공식적으로 10월 포트폴리오에 6종목 넣어놨는데 그 중에 한 종목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주력주로 넣어놓고 그리고 30만 원 이탈되면은 추가 편입합니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려 놓고도 쫄보 윤정두가 30만 원 이탈되고 29만 7천 원 왔을 때 굉장한 갈등을 한 거예요. 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좋은 건 알겠는데 시장이 너무 흉흉해서 나머지 주력주도 많이 밀렸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공격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29만 7천 원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9만 7천 원 찍고 나서 그러니까 10월 2일 날 반등이 나온 거죠. 반등이 나와서 우리가 31만 원에 편입을 했고 29만 7천 원 찍고 30만 원 수준일 때 갈등을 하다 안 샀고 그리고 종가가 10월 2일 날 종가가 30만 9,500원에 끝났습니다.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공격하고 또 이란이 이스라엘에 180개의 미사일을 쏘고 윤정도는 지정학적 리스크 1도 없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10월 4일 날 9시 28분에 매수 10월 4일 날 9시 28분 매수 10월 4일 날 32만 6,500원에 매수 10월 4일 날 1시 6분에 32만 9,500원에 매수 10월 4일 날 33만 3,000원에 매수 비중을 늘릴 수는 없지만 없으신 분들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31만 원에 사고 30만 원이 이탈되면 손절을 하거나 도망가거나 뭐 그러잖아요. 또 혹은 30만 원 이탈되면 사자 했는데 못 사놓고 31만 원 수준이 왔는데 거기서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다가 이런 슈팅이 나오면 여기서 뭐라 그럴 거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한 거에 대해서 윤정도는 명확하게 그걸 바탕으로 현대 로템에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5%뿐이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전량 차익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는데 10월 4일 날 슈팅이 나왔어.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하고 말겠죠. 왜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가격이 벌써 갭상승에 슈팅이 나온 가격이거든요. 14,000원이 오른 거예요. 3%대 폭등입니다. 근데 그 3%대 시가총액이 16조짜리 3% 폭등이 났는데 여기다 대고 매수 사인을 낼 수 있다? 윤정두가 한 통도 아니고 4통씩? 그럼 얘 4통 나갈 때 다른 종목만 무지하게 매수 나왔냐? 아니지. 얘의 모든 화력을 우리는 집중했죠. 4일날. 그리고 고려아연의 차익 실현. 결론적으로 매도 사인까지 내드렸어요. 매도 사인까지. 그러면 얘를 왜 매도 사인까지 내느냐? 근데 매도는 안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매도 사인을 냈는데 그 가격이 2시 넘어서 차익 실현 사인을 냈는데 그 가격이 일시적으로 한번 출렁거리기만 했어요. 그거는 순간적으로 32만 6,500원을 드렸는데 32만 6,500원 출렁하고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내일 뭐 조정이 나올지 강세를 띨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비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전략을 꾸려드릴 거예요.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는 좀 볼 겁니다. 그런데 내일장 공략주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넣지 않고 오히려 현대로템을 넣습니다. 근데 현대로템도 기준 거래량 700만 주.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을 넣은 거예요. 현대로템의 지금 10월 4일 금요일 날 거래량이 230만 주인데 700만 주 거래량을 넣어드렸다는 거는 매수 안 하겠다는 얘기지. 그런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주력으로 넣어놓고 9월까지 주력으로 넣어놨던 현대로템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이제 그쪽 기준을 잡아드린 이유는 뒤에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컨센서스 놓고 보시면 요 PER, PBR이 결코 낮진 않죠. 특히 PBR은 굉장히 높은 거고 PER은 굉장히 지금 긍정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영업이익 부분이 이렇게 크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방산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도 굉장한 수혜를 많이 받았어요. 전 정부에서도 그렇고 하나그룹이 하여간에 각 정권 들어설 때마다 굉장한 수혜를 받습니다. 사실상
삼성 테크인 쪽의 방산도 다 받아왔고 뭐 별의별 수혜를 다 받아요. 이번에도 이제 한국 항공우주까지도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죠. 2조 원 가지고 대우조선해양을 헐값에 인수한 거고, 그리고 그 인수한 자금 가지고 채권단 부채를 갚은 게 아니라 야 돈 벌어서 갚을게, 그런 경우가 어디서, 그런 수혜가 어딨어. 그래서 그 2조 가지고 한국항공우주 카이를 또 인수한다. 그게 뭐 정부가 인정해주지 않는 한 불가능하죠. 정부에서도 뭐 인정해주는 범위입니다. 저평가는 아닌데, 저평가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저평가에서 들어간다, 실적이 끝내줘서 들어간다, 그건 아니에요. 실적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주가에는 상당 부분이 반영됐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기술적으로 보다가 기술적인 부분이 깨지면 도망 나와야 되는 게 맞다. 차익 실현이라는 거죠. 그 내용들, 정부의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은 심리적인 면이다.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건데, 그것이 이제 조금씩 줄어들게 되면은, 그러면 수급에서 변화가 나올 거다. 지금까지 슈팅을 줬던 쪽 외국계에서의 차익 실현이 눈에 띄게 형성될 수 있다. 근데 바보가 아닌 이상 밑으로 집어던지는 매도는 제한적일 거란 말이에요. 주가가 어떤 그 큰 모멘텀을 가지고, 심리적인 모멘텀, 그러니까 호재든 악재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모든 내용, 직접적인 실적에 영향을 당장 주지 않는 거. 무슨 얘기냐면 뭐 어디서 또 수주를 왕창 받아왔어요. 그게 지금 당장의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저평가로 끌고 내려갈 내용이 되진 않아요. 단계별로 실적으로 연동이 되지만 이미 주가는 더 올라와 있다는 거지. 근데 그것을 바탕으로 슈팅이 나오는데, 외국인들은 차익 실현하는데 뭐 기관이 산다든가, 외국인들은 차익 실현하는데 개인들이 물량을 사면서 이런 좋은 심리적인 면, 재료를 가지고 움직인다든가. 그럴 때에 일주월봉상에 윗꼬리가 달리는 흐름이나 음봉이 떨어지면 차익 실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가 둔화되면 차익 실현을 해야 됩니다. 그 이제 지금은 와닿지 않으시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겁니다. 이거고 두 번째가 이건데, 지금 이제 뭐 슬슬 레임덕에도 진입이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미국 대선의 정책주로 부각이 됐다? 이건 아닙니다. 지금 공화당 정부 쪽에서는 과거에도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걸프전, 이라크전 발생시키면서 왜 그랬을까요?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미국의 방산업체와 또 미국의 원유업체로부터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쪽에서 공화당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쪽에 기후에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 무게감을 주고, 뭐 그들은 그쪽에서 그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 받아오니까요. 그리고 이제 클린턴 대통령 때 교토 정서 발의를 하고, 그리고 부시 대통령 들어서자마자 그 교토 정서 파괴해버리죠, 공화당은. 그리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는 파리 기후협약에 서명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 때 파기. 그리고 다시 민주당 바이든 정부 들어서기도 전에 당선되자마자 취임도 하기 전에 파리 기후협약을 다시 사인을 합니다. 그런 기준이, 민주당은 진짜 우리의 인류를 위해서, 후세들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한다, 이건 아니고요. 사실은 공화당이 그럼 나쁜 사람들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그렇게 받아오기 때문인데, 방산 쪽의 기준도 똑같다라는 거죠. 방산 쪽의 기준이 자국의 첨단 무기들을 팔아먹기 위한 기준인 거지, 우리나라의 재래식 무기를 판매를 많이 시켜주기 위한 흐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면은 박빙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크라이나전은 내가 당장 다 막아버리겠다, 이런, 휴전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요 부분이 감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정책금융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폴란드나 이런 쪽이, 동유럽 쪽이 돈이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도 사실 수입 계약을 했는데, 무기 수입 계약을 했는데 정부가 정책 금융을 지원해주지 않는 한 무기를 살 이유가 사실 없어. 이유는 있는데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못 산단 말이야.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폴란드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번에 이제 그 7월인가요? 또 초청해가지고 무기 더 사, 뭐 이렇게 했잖아. 근데 만에 하나 새로운 정부가 야 배째, 야 앞에 있는 그 정부가 그렇게 했는데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무슨 무기를 계속 사? 미쳤어? 야 이씨 다 파괴버려. 그랬을 때에 방산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책 금융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방산업체가 다 떠나놓을 수는 없잖아.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까지 해서 방산업체 이뻐서 뭐 이렇게 지원해준다 그런 개념보다도 수조 원대에 달하는 수출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록에 남죠. 내가 운영을 했을 때 정부 내가 집권을 했을 때 이렇게 경기를 살렸어. 수조 원대, 수십조 원대의 무기 수출을 내가 이뤄냈어. 근데 야당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민감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야 얘네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돼? 뭐 이렇게까지 들고 일어날 수는 없는 거죠. 어찌됐건 그 정책금융 지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체코 가서 이제 원전도 정책금융 지원하겠다라는 밑바탕이 깔려 있었는데 체코에서는 조금 시큰둥한 거죠. 어찌됐든 그 내용의 정책금융 지원이 22년 3월 우크라이나 전 터지고 나서에 더 확장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는 21년도에 정부 정책 수혜주로 설정을 했던 거는 21년 12월입니다. 그 우리나라 이제 대선 기준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는 항상 우리나라 민주당 정부는 진보. 그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 관계도 중요하지만 중국 관계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리고 자주국방. 공화당이 아니라 이제 그 지금의 정부 여당 국민의힘의 경우는 보수.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의 친분을 내세우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위주로 중국은 배제하는 좀 뭐 그런 정책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작권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온 게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한 기술력을,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한 부분을 미국하고 협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슬픈. 그러니까 저도 중립적으로 지금 최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색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가 자주국방을 못한다? 야 미국에 좀 되지 마 돈을 왜 써? 이런 부분이라든가 장거리 미사일 개발할 수 있는 기술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장거리 미사일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되는데 야 그걸 왜 자꾸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 하지 말라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싫죠. 우리가 그런 무기를 갖고 있는 게. 왜? 자주국방을 할 수 있다면 힘들어지니까. 이쪽에 힘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지금 뭐 한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쪽하고 미국이 우호 관계를 가지고 가는 부분 중에 큰 이유도 그런 내용이잖아요. 응? 그런 내용이잖아요. 어떤 내용? 이쪽에서 패권을 중국에게 다 줄 수는 없으니. 결론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에서 그걸 갖고 오고 그것을 결국은 이제 정치적인 색깔 논의 때문에 그러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 필요하니까 결국은 양당 모두 그것을 굉장한 그 대선의 뭐랄까요 그 정책 기준으로 내세웠던 내용이에요.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는데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한 기술을 민간에 이양한다. 로켓 부분, 인공위성 부분의 발사체, 발사 추진체 이 부분을 장거리 미사일 기술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중국이나 러시아나 특히 또 일본, 북한 같은 경우가 굉장히 또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을 민간에 이양한다의 기준이 되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 민간 이양 기술에 대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가 공식적인 지원을 합니다. 근데 누가 받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받을 수밖에 없죠. 만에 하나 한국항공우주가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는 채권 단위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준이 든다는 거지. 응? 그래서 요거 조금 더 뒤에 지금 말씀드리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할게요. 요 기준에 이게 공식화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정부나 카이나 뭐 이런 쪽이 그렇게 크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못해요. 다만 어찌 보면 굉장한 수혜이기 때문에 말을 좀 아끼는 거죠. 이거 굉장한 수혜입니다, 이거. 결론적으로 뭐 이런 데서 이제 자금을 땡겨다가 2조를 만들어서 대우조선해양에 3자 배정 유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인수를 하는데 그 과정 속에 이제 KDB 산업은행이라든가 이런 쪽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원래는 정부 지분으로 이걸 인수해서 갖고 있던 거니까 매각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2조를 얘네한테 주고 지분을 갖고 오는 게 맞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2조를 현금을 묶어두고 돈 벌어서 갚을게. 그런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나한테 주든가. 응? 아니, 뭐 능력은 안 되지만은 운영 능력도 아무것도 안 되지만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대우조선해양 그럼 다른 기업에 주든가. 운영 잘해가지고 돈 갚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매각 이후의 지분이 28.2라는 거는 삼자배정 유증을 하면서 희석이 된 거야. 근데 대사 주겠다의 기준이 이제 돈 벌어서 그렇게 말 같지도 않은.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면 2조를 가지고 이 카이 한국항공우주도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현금화하지 못하면 BIS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이쪽도. 그러다 보니까 이 지분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돈이 당장 애들 없어. 그래서 결론은 이 2조를 가지고 이 지분을 인수해 준다. 그럼 2조 가지고 대우조선해양, 지금의 하나오션과 한국항공우주를 한화그룹은 2조 원 가지고 두 개를 먹은 거야.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야? 완전히 꽁으로 먹은 거지. 그래서 하나그룹의 기업구조의 재편 작업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박스를 쳐놓은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하나솔루션을 좋아했죠.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얼마나 못된 짓거리입니까? 하나솔루션이 번 돈을 다 갖다가 태양광에 쏟아부은 거 아니야. 그게 LG화학으로 잡으면 LG 엔솔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민주당이 승기를 잡고 또 민주당이 들어왔을 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뜬금없이 전기차였잖아요. 그 이전에 항상 신재생 에너지야.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신재생 에너지가 날아갔다 그러지도 않아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 민주당이 딱 들어오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굉장히 강력한 무게감을 준다. 세금을 막 그냥 환경세를 매겨버리고. 그러면은 그게 제2의 테슬라처럼 하나솔루션 쪽의 기준, 또 뭐,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있죠. 그런 쪽의 슈팅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쨌든 지금 하나 솔루션 쪽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 양분을 딱 해놓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기업 지배구조 재편 작업을 하는 과정에 두산그룹처럼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또 행위를 해가지고 애널리스트한테까지 금융당국에까지 욕을 들어먹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굉장히 희한하게 이쪽은 기관 투자자나 이런 쪽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뭐 수급이야 이제 어차피 외국인 위주로 들어오고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이게 언제까지 진행될 거냐는 말 그대로 말씀드렸잖아요. 수급이야. 실적 좋아지는 건 알고 있고 저평가는 아니야. 응? 그럼 그 다음 범위는 기술적인 내용이야. 그 기술적인 부분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 그거는 왜 봐요?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 또 파동매매 MACD 오실레이터 그걸 왜 봐? 수급이 들어왔느냐 누군가는 사 제끼느냐 힘의 방향이 윗방향이냐 이걸 보는 거 아니에요? 그게 결국은 수급이라는 거예요. 특히 대형주는. 그래서 그 수급 논리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은 지난해 10월에 KBS 원이올라에 방송 갖고 나갔을 때도 지금 보시면은 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뭐 혹은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머니올라 KBS 머니올라 10월 달에 방송. 이거 잘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써 있어. 전쟁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만일 이란 개입 시의 영향. 전쟁이 유가에 미칠 영향. 뭐 별의별 내용 다 써 있어요. 전혀 문제 없다. 우크라이나 사태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전혀 문제 없다. 그렇게 해서 결론은 얘네들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 로템이 움직이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거지 저게 이란 이스라엘전의 이슈 범위는 아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갖다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잠시만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PPT를 147회차 방송에서 이제 끄집어다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빨리 나와봐라 빨리 나와봐라 어디 있니? 이렇게 찾으면 더 빨리려나? 잠시만요. 147회차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지난 2일날 방송에서도 이미 윤정두가 지난 2일날 방송에서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걸 뭘 문제 삼습니까? 이거 작년 10월 달 자료예요. 외교정책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과 공화당, 이것도 설명하면 한 시간 걸려. 근데 결론은 뭐냐 했을 때 문제가 없다. 이란과 이스라엘 전에 중동학적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거 누가 제대로 설명해 준 사람 있어요? 무슨 뭐 금융 전문가가 아니라 무슨 뭐 군사 전문가들 방송 나와서 헛소리들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낮 방송에 케이블 TV 장중 방송에 나오시는 군사 전문가분들, 뭐 학자분들 이런 상관없습니다. 그런 내용 들어보셔야죠. 근데 야간에 나와서 윤정도 같은 어디 급도 한다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뭐 전쟁 전문가야, 뭐 전쟁이 어쩌고저쩌고 그 귀담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환경 속에서 실질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때 이제 뭐 유가 150불 올라갈 때 지금 개뿔이나 70불이야. 뭔 소리 하고 있어? 이거 사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기준에서 이란이 참여했을 때 이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란이 미친 듯이 움직이거나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시설을 파괴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주식시장 어떻게 됐어? 폭락한다? 정신 똑띠 챙기자니까요. 주식시장이 무슨 폭락을 합니까? 금융시장 전체가 거래 정지가 되겠죠. 근데 정신 나간 애들 나와서 뭐 3차 대전, 4차 대전 운운하고 무슨 뭐 헛소리 칙칙하면서 거기다가 결론은 그래서 계잡수사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조금 있는 척 하면서 방산주사. 방산주가 지금 얘네랑 뭔 상관이 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이. 다만 심리적인 영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럼 그 심리적인 영향으로 움직이는 그림들을 그 슈팅을 누가 잡아주는지를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메이저가 그나마도 들어오면 상관없는데 메이저가 들어오는 그림이 아니라면은 꼬리 달리고 흔들릴 때 전량 차익 실현이 맞고 금요일처럼 그나마 메이저가 들어올 때는 좀 여유롭게 대처하다가 그래도 또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하고 유가 지금 70불이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다 설명드렸어. 이거 시황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유튜브 있죠.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이거 다 1시간, 1시간 반씩 설명드렸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뭔데요? 아니 이스라엘 지수가 21년, 22년 고점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지수가. 헤즈볼라 무차별적인 공격을 했을 때 이스라엘은 일요일날 장이 열리거든요. 그날 이스라엘은 빨간색으로 끝났어요. 강세로. 그리고 이란 문제 불거지고 막 그럴 때 이스라엘 빠진 게 1.42% 빠졌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게 이 지수 기준이면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얼마요? 3,300포인트. 3,300을 넘기고 있단 말이야. 이게 헤즈볼라 터졌을 때의 흐름이고 이 당시가 글로벌 시장 저점 찍을 때 언제? 작년 10월 말. 그리고 얘네들은 3,300을 넘기고 있다니까 우리나라 지수 환산으로 어디 누가 누구를 걱정을 하고 앉아 있어? 방송국에서 케이블 경제TV에서 헛소리 하는 애들 나오면 지금 KBS에도 정철상 이런 애들 나와서 헛소리 하잖아요. 그런 애들 나오면 밑에다 글씨를 쓰세요, 여러분들이. 야, 이 정신 나간 애들아. 이스라엘 전쟁 당사국도 21년, 22년 고점을 넘겨서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했을 때 3,300을 넘기고 있는데 전쟁 당사국도 아닌 우리나라가 무슨 개뿔이나 누굴 걱정하고 있냐고. 이게 와닿으시면 지금 유튜브 좋아요 한 번씩 누르시고요. 제 말이 틀려요? 그러니까 소설 쓰는 애들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는 애들 얘기 듣지 마시라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다시 넘어와서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여러 요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 해석. 그리고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 지금 이제 바이든이 아니죠, 이제. 해리슨 후보 기준에서 방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수혜를 받습니까? 사실상 낙수 효과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만은 거의 뭐 불가능해요. 교보증권이 7월 달에 올린 목표 주가 31만 3천 원이에요. 이건 다 뭐다? 펀드멘탈에 대한 목표 주가입니다. 이것도 작지 않은 목표예요. 그런 그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넘어섰고, 그리고 이제는 조심하자가 아니야. 슈팅 나오면 계속 가야지. 왜? 윤정두는 12월까지 3,300 넘긴다고 봅니다.
당연히 3,300 넘긴다고 봅니다. 왜요? 아니 우리나라만 못 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지수로 3,300, 700포인트 3, 40%가 올라와야 되는데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에 33% 올라올 수 있느냐? 2020년 코로나 시국입니다. 2020년 11월 1일부터 11월, 12월 그리고 1월 11일까지 두 달 보름 만에 지수는 40% 올랐습니다. 지수 40% 올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22년부터의 그런 내용들 그리고 검색기에서 이렇게 계속 뜨는 내용들 결론은 지금도 살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살 수 있습니다. 검색기에서 이렇게 매도 신호 나오면 6월 3일 날 왼쪽 화면에 6월 3일 날 매도 신호 나오죠. 차익 실현이야. 6월 19일 날 매도 강태 나오잖아요. 탈퇴 신호. 차익 실현이야. 이 HTS 버전은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리질 않아요. 응? HTS 버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회원가입 할 수밖에 없고 아니 그거 말고 MTS 버전 이런 거 좀 줘봐 이런 거 25만 1,500원에도 이 당시에는 안 그랬겠어 11만 원대 15만 원 이렇게 했던 종목이 60% 70% 올랐는데 여기서 살 수 있습니까? 윤정도 뭐라 그래요? 살 수 있습니다잖아. 그럼 이렇게 검색기 이 가격에서도 튀어나오는 이런 종목 검색기 우리나라에 2,000개 넘게 있는데 윤정두가 직접 만들고 알고리즘 주고 증권사가 만들어준 검색기 2,000개 넘게 있지만 증권사가 만드는 검색기 몇 개나 나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종목 딸랑 3개 나오는 거 없어요. 현대로템 지금 57,000원대가 신고가죠. 고점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 고점이 57,000원 현대로템도 우스워요? 이 가격 대비 15,000원 올라와 있는 게 지금 이 장에 위에 QR코드 있잖아. QR코드 찍고 신청하세요. QR코드 찍고 지금 QR코드 찍고 신청하시면 돼.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나서 4분 지금 또 신청하셨네. 그럼 그분들은 검색기 내일 이제 받는 거야. 그럼 검색기 받아가지고 활용하시면 되지. 우리 직원분들 힘들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걱정해 주실 필요도 없어. 여러분들은 검색기 챙겨서 수익 내면 되는 거고 교육자료 또 무료로 받으시면 되는 거고 계속 뜨죠. 그럼 지금도 살 수 있느냐의 기준에 계속입니다. 계속 7월 말까지 차익 실현 범위까지 완벽하게 설정해드리고 방송에서 7월 말에 33만 원 고점 찍고 밀릴 때 전량 차익 실현 오늘 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 뭐 재편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차익 실현 부분을 탈탈 나왔는데도 윤정두가 건방 떤다고 차익 실현 못했어. 그리고 인적 분할을 받으실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손절로 빼놓고 그리고 재상장됐을 때 편입의 기준이 잡혔고 그죠? 10월 4일 기준의 검색기 32만 1,000원을 뜹니다. 그 이전에 뜬 내용들 있는지 제가 확인해서 넣어드릴게요. 우리는 매수가 들어갔죠. 얼마에? 31만 원. 그리고 라이브 방송 듣고 계셨던 분들은 30만 원 전후에서 다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추가적으로. 윤정두가 겸손을 떤다고 이제 뭐 30만 원 이탈될 때 편입을 했네 못했네 말씀드렸지만은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그걸 왜 못 사시겠냐고.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올해 한 해 동안 엄청난 수익 내고 차익 실현 재편입을 했던 이 종목을 34만 1,500원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눌렸어요. 그런데 33만 6,500원 이탈되면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평상시의 기준의 설정 범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설정 범위의 기준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뒷부분에 또 보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올려드리는 내일장 공략주 거래량에 제가 보수적으로 올려드린 거래량의 70%를 설정하시면 변동성 매매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이거는 연봉 차트입니다. 1년 단위의 차트. 위에 것만 보시면은 거래량 없이 움직이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어설픈 애들 교육하는 거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매집이 돼서 거래량 없이 신고가가 나오는 거니까 이런 걸 잘 알아둬야 된다. 이따구로 얘기를 해요. 한국경제TV에서 매출 뭐 치상에 들어온다 이런 친구들의 교육 내용이 세상에 그런 교육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들으시더라도 거래가 터지고 양봉해야 된다는 건 어디서든 들어보셨잖아. 근데 원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래가 터진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결론은 거래 대금으로 보시는 거예요. 변동률이 원체 큰 종목군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HD 현대일렉트릭, 또 에코프로, 걔네 거래량 없이 갑니까? 거래 대금이 터지고 하죠. 에코프로 작년 1월 말에 저점이 11만 9천 원이었어요. 10만 원이라고 잡고 7월 26일 날 고점이 15만 3,800원인데 그냥 150만 원, 153만 8천 원인데 150만 원 잡고 15배 올랐잖아요. 결론은 10만 원일 때 100만 주면은 1000억 터진 거예요. 150만 원일 때 100만 주면 1조 5천억 터진 겁니다. 거래 대금이 15배야. 어떻게 그걸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거래량으로 봐야 돼, 거래 대금으로 봐야 돼. 변동성이 큰 경우에는 거래 대금으로 보는 겁니다. 예? 그조차도 모르는 애들이 방송 나와서 박한샘 이런 친구들이 내가 뭐 증권사에 있었고 펀드 매니저로 조다니, 그럼 거기 계속 있어야지. 어디서 건방지게 말도 안 되는 교육이랍시고 이걸 해서 이걸로 매출 땡기고 여러분들은 계좌 실퍼래지고. 안타까워서 그래. 한국경제TV 생길 때부터 10년 동안 교육해드리고 2017년도에 또 대표사 부탁해가지고 가서 교육해드리고. 근데 지금 완전 뭐 쓰레기장도 아니고 애들이 그 중에 몇몇 쯤은 좀 잘하시는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한 몇몇 없어요.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몇몇 안 계셔. 나머지는 다 뭐 마케팅하고 먹고 사는 애들. 부부 동반으로. 아이고. 결론적으로 이게 2007년도 노수자료인데 2007년 8년도 노수자료인데 이미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교재 내용에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매집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가 돼요. HD 현대일렉도 그렇고. 무슨 얘기냐면 10% 15%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엄청난 매집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8월 12일 것까지인데 1100만 주면 주식수 몇 주라 그랬어요? 5030만 주였을 테니까 20% 이상. 어마어마하죠. 20% 이상 외국인이 샀다라는 거. 그럼 200% 이상의 목표 주가를 설정합니다. 그게 35만 원이에요. 그리고 매수 평균 단가 대비. 그리고 추가적으로 놓고 보실 때 추가적인 수급 부분이 이제 2022년 10월부터 그때가 이제 글로벌 시장 다 저점 찍고 돌릴 때입니다. 800만 줍니다. 마찬가지로 16%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16%. 장중에 장내 매수를 통해서 대형주를, 극대형주를. 결론은 저렇게 된다면 저것도 이제 매집의 평균 단가 대비해서 160% 이상의 260%가 되겠죠. 뭐. 그랬을 때 35만 원, 40만 원의 기준. 그 매집 단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 단가. 옛날에는 저 평균 단가를 어떻게 되는가 못 내요. HTS가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지. 그 다음에 저 슈팅범의 목표 주가도, 갭에 대한 목표 주가도. 그 내용들을 다 해드렸어. 그럼 또 질문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결론은 지금 사도 됩니까? 사도 된다니까요. 다만 윤정두가 기준 잡아드리는 대로 움직이셔야지. 결론적으로 작년 10월입니다. 지금 딱 1년 됐죠. 1년 동안에 한 300만 주, 6%가 작지 않아요. 얘 시가총액이 지금 17조가 넘어가는데 이제. 시가총액 17조 넘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20위 안에 이제 들어오는 그런 위치인데 그런 종목을 장내 매수를 통해서 6% 이상을 샀다? 근데 아쉬운 거는 7월 이후의 수급이 정체예요. 7월 이후의 수급이 정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7월 말 이후에 8월 달의 기준이고 그리고 이제 인적 분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사실상 수급 범위가 좀 정체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변동성 매매 기준에 유한양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최소 1,500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터져야 된다. 그죠? 그리고 양봉해야 된다. 이 기준은 어떤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거래 대금 최상이 그래도 20위 안에 들어와야 된다. 지금 얘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조금만 움직이면 이제 거래 대금 최상이 20위 안에 들어옵니다. 20위 안에. 지금 이제 주식수가 5,030만 주인가요? 거기서 이제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주식수가 4,500만 주대로 줄었잖아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지금 시가총액이 제가 아까 이제 17조라고 말씀드렸는데 5천만 주 기준 계산 잡아서 뭐 이렇게 해드린 거고 4,558만 주 기준 잡았을 때 15만 3천 주입니다. 15만 3천 주 죄송합니다.
15조 3천억입니다. 15조 3천억.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기준 대비해서 한 10% 이상, 뭐 한 15%, 12%만 올라와도 요 17조 위쪽이니까 어떻게 돼요? 시가총액이 올라올 수 있어요. 가능성은요. 포스코 퓨처엠보다는 실적이 원칙이 좋아요. 응? 그러니까 2차 전지 친구들보다는 월등히 실적이 좋아요, 사실 지금. 응? 이창환이 이런 정신 나간 애들, 공매도 많은 물량이 뭐 포스코 퓨처, 공매도 비중이, 그러면서 비중을 알려주든가. 공매도 비중이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많아봐야 3, 4% 정도 할 거예요. 공매도가 많아봐야 3, 4%. 그게 공매도가 많은 거예요. 에코프로가 코스닥 제일 많아. 걔가 한 5%, 6% 될 걸요. 5% 정도 될 겁니다. 그게 공매도가 많은 거예요. 정신 나간 애지 걔는. 어? 고점에서 그렇게 2차 전지로 사람들 다 죽여놨으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좀 전에 얼마였어요? 외국인 매수만 22%또 22년 이후에 16% 올해 들어서만 6% 이상이야. 매수한 애들도 있는데 왜 매도한 애들 공매도 왜 핑계대? 3%뿐이 안 되는데. 그래서 1,500억의 기준은 이런 식으로 거래대금 최상위에 들어와야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은 1,500억은 거래대금 한 13회 정도에 놓여지는데 거래 조금만 수반되면은 뭐 20위 안에 들어오려면 한 1,500억은 터줘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기준은 얘는 이미 시가총액 15조짜리인데 1,500억 갖고 되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의미 있는 최근 내 거래 대금의 얼마? 최근 내 의미 있는 거래량 거래 대금의 70%. 전거래일 100만 주는 의미도 없어요. 3천억 해봐야. 3천억이면요. 거래 대금 최상이 5위 전후. 5천억이 터지면 3위 전후. 1조 터지면 뭐 거래 대금 1, 2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가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터질 때가 올해 기준에서 7천억 원대 거래 대금이 있었어요. 7천억 원대. 그 정도는 터져줘야 된다는 거지. 그 정도는. 7천억 원대. 시가총액 15조짜리. 왜냐면 유한양행 설명드렸지만은 거래 대금이 7조짜리가 8월 21일 날 1조 3천억 터집니다. 어? 그리고 시가총액 8조짜리, 그러니까 8천만 주짜리거든요. 10만 원 넘기면 8조 아닙니까? 8조짜리가 1조 5천억 터지면서 슈팅 나와서 11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2조 5천억 터지는 날이 15만 원까지, 12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15조짜리가 그런 슈팅이 나오기 위해서는 7천억 갖고 사실은 안 되죠. 근데 유한양행 대비 유통 물량도 제한적이고 단기 수급도 굉장했기 때문에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의 거래대금을 보자. 그 얘기를 설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제 기준에서는 사상 최대치 지금 신고가잖아요. 그러려면 7천억 원 수준은 형성돼 줘야 된다. 그러니까 200만 주는 터져줘야 된다는 거고, 공격적이신 분들은 150만 주. 그리고 만약에 10월 4일 날 신고가가 아니었다면, 그 밑에 기준이었다면은 100만 주, 3천억이면 우리나라 거래대금 5위 전후에 놓이니까, 얘가 시가총액 5위는 아니잖아. 20위 밖에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 거래량을 공격적으로 설정할 때 100만 주를 설정한 겁니다. 근데 결론은 9월 30일 날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높게 잡아서 150만 주. 이거 얼마? 공격적이면 100만 주. 실질적으로 70만 주까지도 볼 수 있다. 37일 20일 2천억이면 12 전후에 놓여져요. 거래대금 12. 그리고 10월 2일 날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50만 주. 설정해 드렸죠. 설정해 드렸잖아요. 근데 왜 10월 4일 날 설정을 안 했느냐? 10월 4일 날은 설정을 안 했어요. 왜냐면 10월 2일 날 이렇게 설정해 드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얼마로 끝나냐면 30만 9,500원으로 끝납니다. 그럼 10% 오르면 슈팅인데,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잠잠해지면 방산 쪽에 오히려 차익 실현이 형성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결론은 이제 10월 4일 날 안 넣어드렸는데 10월 4일 날 1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슈팅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주의 기준 거래량, 그죠? 100만 주의 기준 거래량. 150만 주는 보수적이었고 100만 주면은 3천억 원대니까 거래대금이 현실적으로 얼마로 끝났어요? 거래대금 최상위 6위로 끝났습니다. 와닿지 않으세요? 소름 돋지 않아? 나는 소름 돋는데 지금?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제가 가장 많이 혼나는 게 그거야. 예전에도 한국경제TV 2007년도 이전,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활동을 해드리고 2017년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자유 게시판에 들어가면은 똑같은 글 올리는데 다른 사람들 리플이 10개, 20개 달릴 때 윤정도 거는 100개, 150개 달려요. 어마어마해. 그 중에 이제 안티도 있지. 야, 변은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는데 너는 그렇게 개건방을 떠니. 개띠라 그래요, 개띠라. 그리고 제가 겸손을 떠는 순간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는 거야. 왜? 그 쓰레기 애들 마케팅하는 거에 속아 넘어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가장 기초적인 거래대금 거래량, 가장 기초적인 캔들의 기초, 또 가장 기초적인 매집의 흔적, 그런 걸 하나도 모르는 애들이 방송 나와서 마케팅만 하는데 그걸 믿는단 말이지. 그걸 방송 매체라고 생각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지금 오늘의 기준에 벌써 50분이나 녹화가 되고 있는데 윤정도처럼 21년 12월부터의 우리나라 정책 기준과 22년 3월부터의 우크라이나 사태의 정책 기준과 작년 10월에 하마스전 이스라엘과 그리고 올해 지금의 이란과의 이스라엘 관계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부분에 대해서 정책금융에 대한 해석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인수와 그리고 카이에 대한 인수 범위 이런 내용을 누가 얘기해 줍니까? 그게 기본적인 펀더멘탈 속에 들어가 있는 녹아내리는 내용의 기준인 거고 거기에 거래대금의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부분 누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9% 슈팅 나왔는데 중동발 내용이 아닌 그 이외의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거기에 거래대금을 기준을 잡아드리냐고. 이게 와닿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야. 소름이 돋으면 좋아요 빨리 한 번씩 눌러주시면 돼. 결론은 100만 주가 터지면 거래대금 5위 전후, 3천억 전후입니다. 근데 이거 갖고는 인제는 안 돼. 왜? 신고가에 위치기 때문에. 어찌됐든 100만 주의 이 기준의 설정 범위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드렸어요? 기준 거래량이 100만 주로 만약에 공격적으로 설정이 됐다. 그러면 요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요 세 개만 보셔도 돼요. 10%, 20%, 30%의 양봉. 쉽죠? 이걸 9시간 교육해드립니다. 요 내용 가지고 9시간. 요거. 요 세 장 갖고 9시간 할까? 그건 아니지. 이거를 교육받으신 분들은 유한양행에서 9월 20일 날 초대박을 냈어요. 이번에 한가위 교육, 실전 교육에서 해드렸지. 11만 원짜리 교육 말고 66만 원짜리 교육에서. 문자 한 달 드리는 걸로 하고. 결론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준에 9시 10분에 10%라 그랬잖아요. 150만 주, 또 100만 주. 공격적이신 분들은 100만 주. 그 다음에 보수적이신 분들은 150만 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10% 터지고 양봉이면 된다. 여기서 편입이 돼야 안 돼요. 여기서부터 편입입니다. 그리고요. 난 조금 더 보겠어? 9시 반. 여기서 편입이 돼야 안 돼요. 되죠? 20% 터지고 양봉이면 되는데 200만 주 혹은 30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되는데 양봉 나왔잖아. 그러면 2.75에서 4% 넘어갈 때 이때 매수가 돼야 돼. 그러고 나서 슈팅이 계속 나오는데 아쉬운 거는 계속 고점을 넘기면서 계속 거래가 터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10시까지 기준에 30% 기준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주춤 돼요, 사실. 300만 주 넘겼긴 했지만 또 30%는 150만 주, 450만 주가 되는데 주춤거리는 거죠. 여기까지는 맞아 떨어져 있어도 주춤거린단 말이야. 그리고 12시까지는 40%거든요. 근데 지금 2시간 동안에 개장초 1시간 동안에 40만 주 터진 게 2시간 동안에 18만 주뿐이 안 늘어났어. 근데 여전히 양봉이야. 양봉인데 왜 팔아? 마지막에 슈팅이 나오면서 양봉이 나왔는데 꼬리가 달리기 시작해. 그럴 때에 차익 실현을 하자. 그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럼 윤정도 네가 그렇게 잘해? 그러면 잘하는 거 보여줘봐. 응? 잘하는 거 보여줘봐. 여기 보여드리잖아. 다른 날짜 다 필요 없어. 그래서 10월 4일날 샀어 못 샀어지. 자, 30만 8천 원, 30만 8천 원, 8월 19일이에요. 그리고 9월 27일날 31만 원, 그리고 30만 원 이하 30만 원 전후 공방 나오면 편입하겠습니다. 저거 손 간질간질한데 안 산 거 아니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신규 상장하고 변동성 나올 때 또 인적 분할하고 그 하나 인더스트리인가 뭐예요? 그 너무 길게 이름이 있었고 그 애우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그 종목군들을 가지고 매니저들 머니게임 하고 있는데 겁 없이 따라붙었다는 죽는 거 아니에요.
꼬맹이들 그런 데서 매매 쌓였나고 나쁜 친구들.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32만 3천 원부터 매수세 나왔죠.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은 그 이전부터 샀겠지. 32만 3천 원, 32만 6,500원, 32만 9,500원, 33만 3천 원 내리 매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 범위에 대한 고민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차익 실현에 대해서도 그 기준을 잡아줬느냐. 잡아드렸다니까. 보시면은 10월 4일 기준에 개장초부터 놓고 보시면은 10월 4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개장초부터 고려하연부터 매수자인 차익 실현 범위는 이제 좀 설정을 했고, 그리고 뭐 이때 보시면은 유한양행부터 해서 이렇게 나와요. 검색기에 유한양행부터. 그리고 뭐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2만 2천 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니 검색기에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나오는데 뭘 그렇게 어려워하셔? 나오죠. 여기 이제 신호 나왔고 검색기 이 매수에 나온 것도 요번 기준에서.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다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실 수 있어야 돼. 7월 29일 그 다음에 어딨니? 빨리빨리 나와라. 8월 8일. 아 이거는 차익 실현 범위 기준이에요. 죄송합니다. 여기 위에 있을 거예요. 여기 있겠네. 그죠? 10월 4일 31만 2천 원. 내가 혼내줄 거야. 위에도 저 31만 2천 원으로 해놔야지. 아닌가?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31만 2천 원. 저 QR코드 찍고 나도 이 검색기 좀 주세요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2만 3천 원 매수하세요. 계속 매수입니다. 계속 나오죠. 위에 QR코드 찍고 나 검색해 주세요 하시면은 무료로 다 드려요. 무료 신청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의 수익 범위들을 다 여러분들과 갖고 가셔야지. 그리고 막판에 보시면 다 이스라엘 이란전 다 올려드렸고 막판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 범위도 이렇게 드립니다. 어떻게 드리냐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차익 실현 기준을 설정합니다. 여기까지 매수입니다. 33만 3천 원 매수죠. 그리고 그 다음 범위의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잡아드려요. 잡아서 32만 6,500원 이탈되면 차익 실현합니다. 이렇게. 이건 고려하연이고 고려하연 그리고 요 위에 건가요? 34만 1,500원 고점이고 33만 6,400원이니까 올려서 33만 6,500원 이탈되면 차익 실현합니다. 문자로 다 말씀해 드린 거예요. 근데 결론은 이탈이 안 돼요. 결론은 이때가 2시 40분이거든. 계속 위에서 맴돌다가 살짝 한번 툭 건들고 바로 돌려요. 그 차트 한번 볼 건데 일단은 그래서 내일 그 상황에 따라서 차익 실현할 겁니다. 우리는 신고가의 기준의 설정 범위가 이제 거래가 좀 터져줘야 되는 그 흐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100만 주의 거래가 터졌는데 아쉬운 게 지금 보시면은 이제 JP모건이나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JP모건이나 UBS가 매수를 했어요. 100만 주 거래에 30만 주를 두 개 창구가 산 건데 물론 이제 매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매도를 좀 확인해야 돼요. 근데 최소 범위가 JP모건이 최소 10만 주는 샀다는 거고. 그죠? 100만 주 거래량에 100만 주면은 매수 매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순매수 기준으로 10만 주 이상. UBS도 순매수 4만 주 이상. 최소. 왜냐면 5위까지만 나오고 6위부터는 안 나오거든요. 이건 추정치 아침에 보셔야 돼. 아침에 다시 볼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결론은 이 특정 창구의 매수가 지속이 되면 이 땡큐 합니다. 근데 특정 창구의 매수가 일단락 됐을 때 거래의 상당 부분, 또 순매수의 상당 부분, 또 주가 강세의 상당 부분을 이들이 매수를 했는데 이들 이외에 뭐 예를 들면 지금까지 이제 매수 관점을 유지해왔던 뭐 하반기만 기준 잡아볼까요? 사실 그 7월 이후에는 순매수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만 지금까지 뭐 JP모건 같은 경우 55만 7천 주뿐이 안 돼. 저거 포함해서 18만 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그들이 저 매수 강도를 10월 4일 이후에 관망으로 전환시켜 버린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물량이잖아요. 매도 많은 쪽도 27만 5천 주뿐이 안 돼요. 그죠? 근데 하루에 18만 주 들어왔기 때문에 저게 지속성을 갖고 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쉬어갈 수 있다. 슈팅이 나오는 거는 수많은 창구, 저 엄청난 그 수많은 창구들이, 저 창구들이 한 군데의 생각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잖아요. 10월 2일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45개의 창구가 움직임이 나왔어요. 매수가 많았던 매도가 많았던 45개의 창구가. 그죠? 10월 2일 하루에만 45개의 창구가. 근데 그 중에 2개의 창구가 고르게 전부 매수했으면 제일 좋은데 2개의 창구가 순매수의 기준으로 저렇게 들어왔다? 저건 조금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오버슈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공략주는 일단은 넣지는 않은 거야.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내가 좀 수익 좀 내고 싶고 뭐 하고 싶고 그러시면 딱 정해져 있어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시거나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전략이 지금 전략 이외에도 뭐 그 전에 말을 바꾸고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어떤 바보가 윗방향이 아닌 조종이고 차익 실현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차익 실현해야 될 종목을 40만 원 목표 주가 설정하고 33만 6,500원 매도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왜 설정을 하겠어요? 이스라엘과 이란에 관련된 내용. 왜냐하면 얘들이 만약에 종전이 됐어, 뭐 종전이 아니라 조용해졌어. 그럼 다 팔 거야? 아니잖아. 또 시장은 오히려 좀 조정이 있는데 쟤네들 영향도 아니야. 그랬을 때 얘네들도 동관적인 조정이 나왔어. 그럼 차익 실현해야 되는데도 야 지금 중동이 뭐 지금 뭐 화약고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고 슈팅 수익을 가지고 갈 건데 그런데 일단은 그 부분이 신고가 랠리에서 제한적 거래량의 뭐 이런 기준이라고 한다면 쉬어가는 범위까지도 설정을 할 거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기준은 듣긴 들었는데 뒤돌아서면 다 까먹어. 솔직히 얘기하면 힘들다. 그러신 분들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교육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110만 원짜리 9시간 강의 5개, 45시간이야. 이거 끝나고 이제 우리 현대로템도 봐야 되고 HD 현대일렉트릭도 봐야 되고 에코프로 머티 뭐 현대차, 삼성전자 다 봐야 되는데 이 기준점의 저 교육은 예를 들어서 쿠팡에 들어가시면 다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교육이란 말이지. 판매를 다 하고 있는. 다 판매를 하고 있는 교육이에요. 쿠팡에서도. 근데 굳이 저 교육을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좀 공부하시고 하시면 좋은데 벅차다. 난 교육받는 것도 벅차고 그렇잖아요.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좀 운동도 하고 싶고 하는데 이깟 주식 잠깐 잘못 발 들여놨다가 그냥 계좌가 파랗고 그러면 증권사 임직원 교육하고 종목 검색해 저렇게 증권사에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드리고 그런 윤정도 기준의 멘토와 함께 자산이 1억 이상이신 분들은 VVIP방으로 오시는 게 공부해서 잘 하시면 좋은데 당장 공부해서 당장 수익이 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수익이 목적이신 분들은 자산 규모가 1억 이상이신 분들은 수익이 목적이신 분들은 이렇게 그리고 자산 규모가 5천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아쉽지만 어떻게 해요. 5천만 원인데 VVIP방에 오실 수는 없고 그래서 VIP방으로 그렇게 해서 수익을 목적으로 기준을 잡으세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장중 내내 종목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급할 때 매수에 먼저 내지만 쟤를 왜 들어갔는지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라이브 방송에서는 듣기 싫어도 계속 들으시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외부에 계신 분들은 들을 것 같아 안 들어. 그래놓고 종목이 또 흔들리면은 이게 뭐지? 그러다 또 옆집 꼬맹이들한테 말장난에 속아서 거기 가서 또 계좌 박살나. 회복이 안 돼. 그러지 마세요. 기초교육 이 부분 이다운 아나운서가 진행을 하는데 자격증 있는 분이라고 했어요. 저는 자격증이 없어요. 오히려 이 친구는 펀드 매니저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운용 인력 자격증이 있는 친구가
기초교육을 3시간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기초교육 3시간 이외에 윤정두가 3시간 이상을 또 교육을 해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엔 나와 있지 않은 내용,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초 문자를 내보내드릴 거예요. 2주 동안. 지금 방송 보고 신청하신 분들만. 그리고 이제 선착순 10분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지금 벌써 이제 이미 인원은 뭐 5, 6분 되시는 것 같아요. 그 명단 다 오픈해드리고 10분이 끝나고 나면 1주로 줄일 거예요. 그리고 추가 10분 또, 그래서 20명이 끝나고 나면은 뭐 문자 사인 드려야 될 내용은 없잖아. 교육받는 건데. 그래서, 지금 요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놓으시고 나 신청할래요.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 녹화 방송을 전부 VOD 파일로 만들어서 드릴 겁니다. 전날만 듣는 게 아니야. VOD 파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다 나눠 드릴 거고, 교육 교재 다 드릴 거고, 윤정두 교육 교재는 드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영상은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윤정두 거는 당일에 검색기 교육을 해드릴지, 실전 교육을 해드릴 거니까 캔들 교육을 실전 교육 캔들을 해드릴지, 기초 교육은 거래량 거래대금과 캔들 교육을 해준다고 하네요. 꼭 이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난 마음이 급해. 이쪽으로 지금 11만 원 입금하시고 이쪽으로 문자 보내셔서 난 다 필요 없고 나 선착순 안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난 무조건 2주 문자 주세요. 끝. 응? 그리고 VVIP 가입하실 분들은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뭐 VIP는 어떤 VVIP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피곤해져. 뭐 30분씩 설명을 뭐 하려고 들어. 그 설명하지 말라고 해도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그냥 가입하려면 가입시키면 되지. 그잖아요. 지금 방송 듣고 전화하시는 거 아니야. 근데 뭘 또 물어봐. 그 물어보면 여러분들 신뢰도가 막 떨어져. 그 신비함이 막 떨어져. 마음 먹고 윤정두랑 함께 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해서 나 VV 할 거니까 나한테 말 시키지 말고 결제해 주세요. 끝. 이게요. 필요 없어. 빨리빨리 해줘. 나 윤정두랑 빨리 같이 해야 돼. 끝. 아시겠죠?